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23년 브랑쿠시의 공간 속의 새입니다. 1923년 독일 마르크와의 폭락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요. 중국에서는 국민당이 정부를 선포하네요.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 도쿄에서 정말 커다란 지진,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죠. 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23년 프랑스 카톨릭 철학자 자크 마리땡이 철학의 요소들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마리땡은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시, 종교, 신비주의 등도 실제를 탐구하는 진정한 방법론이라 생각하는 철학자입니다. 사물들의 내면적 존재와 인간적 자기의 내면적 존재 사이의 상호 통교의 가능성에 관한 그의 관심이 지대하죠.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가 제안한 용어 항존 철학, 필로조피아 페레니스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에서 유래한 용어라 합니다. 사물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드러나는 영원성으로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존 철학은 마리땅에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1923년 루마니아의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는 1923년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제작되는 공간 속의 새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287cm가 조금 넘는 그런 조각인데요. 최초로 제작된 작품은 대리석이었고요. 총 7개의 대리석 조각과 9개의 브론즈 조각이 있습니다. 마리땡의 사물들의 내면적 존재와 인간적 자기의 내면적 존재 사이의 상호 통결한 표현은 브랑쿠시의 작품에도 적절하게 적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실제로 브랑쿠시 자신은 실제감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핵심에 있다라는 신념에 따라 사물의 근원적 존재를 발견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랑쿠시가 1916년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촉각 미술로서 제작한 세 개의 시초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의 눈에는 매끄럽게 잘 연마한 대리석으로 된 달걀 정도로만 보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다시 마리땡의 말입니다. 예술과 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예술은 인간 정신의 창조적 또는 생산적 활동, 즉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뜻한다. 시인은 시구를 쓰는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이고 근원적인 하나의 과정, 즉 사물들의 내면적 존재와 인간적 자기의 내면적 존재 사이의 상호 통교를 말하는 것이다. 예, 확실히 나의 눈에도 브랑쿠시가 재료를 다루는 역량, 재질에 대한 촉각적 감각, 공간에 대한 세련된 균형감 등은 특출한 장인급이지만 사물의 핵심에 있는 실제감과 관련해서 브랑쿠시의 작품에서 근원성을 경험하기에는 나의 감수성이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조각가 한 분이 브랑쿠시의 고향 루마니아가 아직 적색 국가로 구분되어 방문하기가 살벌했던 시기에 브랑쿠시의 향운을 느끼기 위해 루마니아까지 찾아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장급 조각가들이 아직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차원에서 교감했던 그 만남의 자리는 나로서는 안타깝게도 가까이 가기에는 아직 너무 먼 자리인 것 같습니다. 브랑쿠시의 공간 속의 새가 전시를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미국 세관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사냥을 하다가 나무 위에 적이 있으면 쐈을 것 같습니까? 예, 예술 작품이면 면세가 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언가 코미디와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경우였겠지만 추상에 가까운 조각과 저작거리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 이 작품은 경매에서 2,580만 불, 그 당시 조각으로는 최고가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브랑쿠시의 조각 몇 점을 잠깐 볼까요? 예, 이 조각이 1912년 브랑쿠시의 마드모아젤 포가니, 마드모아젤 포가니라는 작품입니다. 아, 표정에 어딘가 입체주의적 영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미있는 조각입니다. 1913년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대리석으로 된 작품인데 여러 점에 다양한 변형된 그런 키스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세계의 시초인가요? 어, 대리석으로 된 하얀 달걀로 보이는데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는. 근데 같은 모티브로 여러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나에게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 그 유명한 브랑쿠시의 공간 속의 새입니다. 예, 예, 새의 아주 단순화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부리, 그리고 눈이 조금 느껴지죠. 그리고 어, 타원의 곡선에 무르르듯한 곡선이죠. 그리고 꼬리 부분. 근데 이렇게 느낀다면 한계가 있겠죠. 어떤 본질의 어떤 시적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레바논 태생의 미국 시인 칼릴 지브라는 1923년 매력적인 사파가 곁들여진 산문시 시집 예언자를 출간합니다. 26편의 산문시가 수록된 이 시집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서 범지구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예언자는 현재 알무스타파가 고향으로 가기 위해 그가 12년 동안 머물던 오르팔레스의 섬을 떠나기 전 그를 따르던 여인 알미트라의 요청으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26가지 세상사에 관해 초월적 진리를 설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 결혼, 아이들, 베품, 먹고 마시는 일, 노동, 기쁨과 슬픔, 집, 의복, 사고 파는 일, 죄와 벌, 법, 자유, 이성과 열정, 이성과 감성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고통, 나를 암, 가르침, 우정, 대화, 시간, 선과 악, 기도, 쾌락, 아름다움, 종교, 그리고 죽음. 이렇게 26가지 세상사에 관한 초월적 진리를 설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그러면 앞부분, 결혼의 한 부분을 볼까요? 서로 한없는 사랑을 나누라. 그러나 사랑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두 사람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부드러운 파도가 살랑되게 하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라. 그러나 한 잔에서 같이 마시지는 말라. 자신의 빵을 서로에게 건네주라. 그러나 한 조각을 같이 베어 먹지는 말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라. 그러나 서로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하라. 검은고의 현들이 한 곡의 음악을 위하여 같이 떨릴지라도 홀로 제소리를 내며 울리듯이. 예, 뭔가 소란스런 저작거리의 욕망에 대해서는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과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는 시공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지혜를 전하는 이 시집은 평이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문체로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브란에 따르면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 내면에도 영적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땡이 말하는 사물들의 내면적 존재와 인간적 자기의 내면적 존재 사이의 상호 통교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게 영원성으로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브랑크 시의 공간 속의 새도 그렇고요. 지브란의 예언자도 그렇지만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내가 여전히 영원성에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건지어진 자신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는 마음과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언제나 열려 있으려는 마음을 흔들림 없이 다 잡으려는 절실한 자세가 필요할 듯 싶지만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임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엘리엇의 평론, 전통과 개인적 재능에서 인용하자면 실제로 나쁜 시인은 흔히 의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무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의식적이다. 이 두 가지 오류 때문에 그는 개인적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는 감정 해방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일탈이다. 시는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개성으로부터 일탈이다. 예, 아, 되새김질 해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문장들입니다. 특히 앞부분 실제로 나쁜 시인은 흔히 의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무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의식적이다 라는 부분이 왠지 나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마 나의 한계 때문일 거고요. 나의 경향 때문일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나쁜 시인입니다. 아, 의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 의식적이고요. 무의식적이어야 하는 부분에서 무의식적인 것 같아요. 예. 자,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출처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엘리엇의 평론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입니다. 엘리엇의 전 문학생애를 집약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핵심적인 에세이, 전통과 개인 재능에 천명된 전통론과 비개성주의는 실체론적 존재론의 두 밀레니엄의 종지부를 찍고 관계론적 존재론의 새 밀레니엄을 여는 선구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독존과 상생의 비전. 예, 이렇게 인터넷에 이 글을 올린 누군가의 생각처럼 엘리엇이 방점 찍는 독존과 상생의 비전은 어쩌면 적어도 예언자란 시집에서 보이는 지브란의 칼릴 지브란의 비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시집을 읽으면서 들었던 그런 나의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